태종의 노력. 자, 본격적으로 태종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태조의 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태조 입장에서는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인 이방원이 너무나 미웠겠죠. 이런 태조의 마음을 안 이방원은 그를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태조는 백전불패의 명장이니까요. 따라서 이방원은 정종을 왕위에 올리자마자 태조에게 감시병을 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조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양천도도 취소하고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겨버리죠. 그렇게 결국 친구도 가족도 모두 잃고 완전 고립 상태가 된 태조. 과연 태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 왕위에 오른 태종은 정종을 상왕으로 올리고 원래 상왕으로 있던 태조에게는 태상왕이라는 멋진 칭호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고작 칭호 하나에 기뻐할 태조가 아니죠.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태조는 궁궐에 거의 머물지도 않고 자꾸만 밖으로 행차를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태조의 행동은 태종에게 큰 고민을 안겨줍니다. 조선은 엄연히 유교의 나라입니다. 유교의 기본은 충과 효죠. 그런데 당장 왕이란 자가 아버지에게 불효자식이라고 찍히다니 유학자인 태종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겠죠. 하지만 이런 태종의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태조는 결국 사건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조사이의 난. 태종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기억하시나요? 신덕왕후의 친척 중에 조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파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지만 막상 조사해보니 별게 안 나왔는지 얼마 안 있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나자 갑자기 태조가 태종에게 부탁 하나를 하는데요. 주상, 조사이를 동북면으로 보내주시게. 자신을 박대하던 아버지의 몇 안 되는 부탁. 태종으로서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어차피 조사이는 동북면에 연고지도 없고 이전에 조사했을 때 별것도 안 나왔으니 동북면에 보낸다고 문제가 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동북면에 도착한 조사이는 갑자기 일대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1만에 달하는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대체 조사이에게 어떤 힘이 있었길래 이런 게 가능했던 걸까요? 명분이 그럴듯했을까요?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킨 명분은 신덕왕후의 복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덕왕후는 개경 사람이라 동북면에 연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덕왕후의 관련자 중에 동북면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태조 이성계요. 동북면은 태조가 자고 나란 태조의 텃밭입니다. 그러니 동북면 사람들은 태조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랐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이를 동북면에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태조죠. 이를 증명하듯 군대가 어느 정도 갖춰지자 태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각 태조는 임진강가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해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마친 태조는 갑자기 여기까지 나온 김에 동북면에나 다녀오자꾸나 라며 동북면으로 향하는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태종은 태조에게 사람을 보내 그만 궁궐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태조는 굴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갑니다. 게다가 태종은 반란군에도 사람을 보내 당장 해산하라고 명령했는데 반란군은 태종이 보낸 사람을 죽여버리는데요. 그렇게 결국 태조가 조사이에게 합류하자 태종은 직접 군을 이끌고 동북면으로 출병합니다. 비로소 태조와 태종의 전면전이 벌어질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전투는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반란군의 포로로 잡힌 관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관군이 4만 명이나 왔는데 대체 어떻게 당해내려 합니까? 라고 하자 밤사이 이 말이 퍼지면서 반란군은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둘씩 도망병이 속출하더니 그중 한 명이 실수로 불을 지르자 놀란 반란군은 적이 쳐들어온 줄 알고 너나 할 것 없이 도망쳐버렸는데요. 애초에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자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섣불리 군사를 움직이려던 태조는
생애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침내 화해한 부자. 나는 진압됐지만 태조는 아직 평양에 머무르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반란군에 가담하기까지 했는데 섣불리 개경으로 돌아갔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때 태종이 보낸 신하가 찾아오는데요. 주상이 내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아니옵니다, 태상왕 전하. 주상께서선 태상왕 전하가 돌아오길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전하를 맞이하러 마중까지 나오신다고 하오니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궁으로 돌아오시지요. 그거 참 다행이구나. 내 속히 준비해서 갈 테니 그리 전하거라. 태종은 돌아오는 태조를 맞아 잔치까지 베풀며 그를 환영해 줍니다. 그런 태종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태조도 드디어 노여움을 풀고 태종과 화해를 하는데요. 사실 태조가 왕위를 빼앗았다 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태조 자신은 이미 나이가 70이 다 됐기에 왕위에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려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방번과 방석은 이미 죽었고 방우도 없죠. 방관은 이미 상황에 올라 있으니 그도 안 됩니다. 방위는 욕심이 없음을 여러 번 어필했으니 그도 탈락이고요. 방가는 2차 왕자의 난으로 인해 이미 쫓겨났죠. 그러니 결국 남은 사람은 어차피 이방원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이때쯤엔 태종이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놨으며 왕권도 견고하게 다져놓았고 명나라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놨습니다. 때문에 태조도 이런 태종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만 태종과 화해하고 그에게 나라를 맡기기로 결심한 거 아닐까요? 이 사건이 있은 뒤로 태조는 이전만큼 행차도 자주 나가지 않고 궁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심지어 태종이 인사를 올 때도 피하지 않는데요. 태조는 그 뒤로도 6년이나 더 살았지만 이렇다 할 사건 사고 하나 없이 조용히 여생을 즐겼습니다. 태조는 말년에 뇌졸중을 앓았습니다. 죽기 직전엔 담이 심해서 앉아 있었는데 효자 모드로 돌아온 태종은 직접 태조에게 청심원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태조는 이미 기력이 다했는지 결국 삼키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원나라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흐름을 읽고 고려로 귀화하여 숱한 공적을 세우며 무신으로 불리다가 결국 정권을 휘어잡고 마침내 왕위에 올라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 하지만 그는 이후 아들의 반란으로 절친한 친구와 아끼던 아들을 잃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침내 태조에게도 왕으로 인정받은 태종. 그토록 원하던 왕위에 오른 태종은 과연 어떤 정치를 폈을까요? 사냥이 끝났으니.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태종에 대해 배울 때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나라를 안정시켰고 그로 인해 다음 왕인 세종이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다고 배웠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중 하나는 공신 제거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치제도 개혁입니다. 이 중에 공신 제거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태종은 왕이 되기 위해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겪었고 그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태종을 도왔죠. 그런데 막상 왕위에 오르고 나니 태종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공신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앞으로도 이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는 건데요. 심지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태종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태종의 지지 세력을 알아봐야 합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 태조, 정도전 세력과 대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도전의 반대 세력이 태종에게 흡수됐죠. 정도전은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 신진사대부로 나라를 뒤엎고 권력층을 갈아버린 후 백성이 중심이 되는 새 나라와 제도를 정립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당연히 고려 시절부터 힘을 가졌던 기존의 기득권층, 즉 보수파 관료들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방원의 지지 세력은 중도파, 보수파 진영의 관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태종은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태종이 꿈꾸는 조선은 정두전이 원하는 나라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왕권 문제 빼고 말이죠. 게다가 태종의 아버지 태조도 그리고 태종 자신도 원래는 신하였지만 힘으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입장이 되었으니 태종은 신하들이 힘을 갖는 걸 원치 않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태종은 권력욕이 셌던 만큼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하길 원했죠. 이런 모든 조건이 합쳐져 태종은 결국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왔던 자들의 힘을 빼앗아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원경왕후 민씨. 결심을 마치자 가장 먼저 태종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아내인 민씨 가문이었습니다. 왜냐면 태종의 장인 민제는 보수파의 수장격인 인물이었고 원경왕후와 그녀의 형제들은 1, 2차 왕자의 난에서도 크게 활약한 공신이었으니 그들의 힘은 꽤나 막강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태종에겐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었는데 바로 세자인 양녕대군이 어린 시절 민씨 가문에서 자라서 이들과 친하단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민무구 민무질이 권세를 부린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나중에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이들이 더욱 권세를 부릴까 걱정된 건데요. 그러니 민씨 가문을 제거하면 보수 진영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어 그들이 세자를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릴 걱정도 줄어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종이 민씨 가문을 제거한 스토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태종의 부인 원경왕후 민씨에 대해 알아볼까요? 태종의 정실 부인 원경왕후 민씨는 당대 최고의 가문 중 하나였던 민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8살 때 2살 어린 이방원과 결혼하여 총 1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요. 그녀가 이방원과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성계는 그냥 고려의 이름난 무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를 세웠죠. 게다가 이방원은 실질적으로 개국 최고 공신 중 하나였는데요. 비록 조선이 건국된 후 이방원이 정계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그의 자질을 알아본 민씨는 이방원에게 올인하기로 결심합니다. 민씨의 아버지 민제는 보수 세력의 수장답게 많은 사람을 이방원 세력으로 끌어들였으며 민씨의 남동생 민무구 민무질은 이방원의 신복이 되는 등 민씨 가문은 온 집안의 힘을 끌어다 이방원에게 몰아줬습니다. 또한 민씨는 정두전이 사병을 혁파하고 무기를 몰수할 때 몰래 무기를 빼돌려 아버지 민제의 집에 숨겨뒀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때는 정두전과 남은의 술자리가 무르익었음을 확인했으며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이방원을 빼돌렸죠. 뿐만 아니라 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차마 형을 해치지 못하겠다며 주저하자 민씨는 직접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히며 그를 독려했는데요. 그런데 싸움 도중 민씨 가문에서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집으로 돌아오자 민씨는 직접 무기를 들고서 그이가 싸움에서 패한 것 같은데 내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내 직접 나가서 싸울 테니 말리지 말거라. 라며 전투에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녀들이 말려서 싸움에 출전하지는 못했죠. 이렇듯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동안 그녀의 활약은 절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민씨도 왕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태종의 여성 편력. 뭐라? 전하께서 또 젊은 여인을 침소에 들이셨단 말이냐?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당장 전하를 찾아뵈어야겠어. 아니, 부인이 여기 웬일이오? 전하,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전하를 보필해 왔사온데 어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왕위에 오른 태종은 하루가 다르게 젊은 여인들을 잠자리에 들였습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기가 세고 질투가 심한 원경왕후는 그때마다 짜증을 부렸는데요. 참다 못한 태종은 결국 왕이 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원경왕후와 별거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중전의 투기가 심해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 내 당분간 여기서 지낼 테니 그리 알도록 하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즉위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태종은 갑자기 하륜을 부르더니 질문을 하나 합니다. 과거에 임금과 신하들은 몇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는가?
왕은 총 9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고 경대부는 2명, 선비는 1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후궁을 9명이나 들여버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원경왕후가 아니죠. 민씨 가문에서 거느리던 노비 중에 김씨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김씨는 궁궐에 들어와 궁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미모가 상당히 출중해서 태종은 종종 그녀를 침소로 불러 잠자리를 가지곤 했는데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원경왕후는 김씨를 불러 크게 꾸짖습니다. 니까짓게 감히 주상전하와 잠자리를 해. 한 번만 더 주상전하께 교태를 부렸다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줄 알아라. 원경왕후가 김씨를 혼냈단 소식을 들은 태종은 이에 질세라 원경왕후에게 벌을 줍니다. 뭐라? 중전이 그런 말을 해. 여봐라. 중전을 모시는 내시와 시녀들을 모두 내치도록 하라. 겉보기에는 내시와 시녀들에게 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경왕후에게 벌을 준 거죠. 김씨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태종의 총애를 받던 김씨는 결국 태종의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째선지 임신한 지 3개월이 된 김씨는 궁을 나갔습니다. 태종이 아이를 숨기려 한 건지 아님 원경왕후가 먼저 알아채고 밖으로 빼돌린 건지 아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김씨가 궁을 나오자 원경왕후는 그녀를 옛날에 살던 집으로 보내더니 가두어 놓고 학대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 출산이 임박하자 원경왕후는 김씨를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때 날씨는 음력 12월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함께 칼바람이 불 때였습니다. 내쫓긴 김씨는 그대로 얼어 죽을 뻔하였으나 김씨의 오빠가 근처에 천막을 짓고는 거기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요. 결국 김씨가 아이를 낳자 원경왕후는 둘을 한 오두막으로 옮겨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난 후 아직도 김씨와 아기가 살아있자 그제서야 둘을 집으로 보내줬는데요. 이 일이 다 있은 후에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태종은 대신들에게 이 얘기를 꺼내면서 민씨 가문이 얼마나 잔악한지 아시겠소? 이러한 악행을 낱낱이 밝혀 역사책에 상세히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도록 하시오. 라고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이는 이 정도로 나빴는데요. 그런데 태종의 이러한 여성 편력이 단순히 태종이 여자를 좋아해서였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왕위에 오르기 전엔 여자 문제로 원경왕후의 속을 썩였단 얘기가 딱히 없을 뿐더러 그냥 여성 편력 때문이라고 하기엔 노골적으로 원경왕후를 박대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태종의 이러한 행동은 민씨 가문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원경왕후의 성격을 긁으며 민씨 가문이 잘못을 저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태종은 민씨 가문을 몰락시킬 그럴듯한 명분을 찾아내는데 선의파동. 1406년 8월 18일 왕위에 오른 지 채 6년도 되지 않았는데 태종은 조영무를 부르더니 충격 발언을 합니다.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천재지변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니 하늘이 화가 난 모양이다. 하늘의 뜻에 따라 이만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니 그리 알도록 하라. 그러자 난리가 난 대신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아직 강건하신데 어린 세자에게 양위라뇨. 게다가 상왕도 이미 2분이나 계시는데 전하까지 상왕이 되실 순 없사옵니다.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러나 그날 밤 내시를 부른 태종은 조용히 명령을 내리는데요. 세자에게 옥새를 가져다 주어라. 그렇게 몰래 세자궁에 옥새를 가져다 둔 내시. 그러자 다음날 이 사실을 안 대신들은 다시 한번 궁궐 앞에 엎드려 난리를 칩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렇사옵니다. 왕위를 넘기시는 일을 그렇게 신들 몰래 처리할 순 없사옵니다. 제발 옥새를 도로 가져가시고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태종은 물러서지 않는데요. 내 이미 뜻을 밝혔으니 철회는 없다. 무엇하느냐? 이들을 모두 내쫓고 성문을 닫아버려라. 그렇게 며칠간 대신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태종은
갑자기 이숙번을 부르더니 난데없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어머니께서 나타나시더니 나를 꾸짖으시며 네가 나를 굶기려 하느냐 라고 하시던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냐. 눈치 빠른 이숙번은 태종이 정확히 원하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신의 생각엔 전하께서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셨다가 혹시라도 종묘 사직이 위태로워지면 모우께서 굶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모우께서 직접 꿈에 나와 다그치신 것 아닐까 합니다. 어쩔 수 없구나. 내 모우를 생각해 양위를 철회할 테니 대신들에게 그리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선의파동은 끝이 났지만 태종은 왜 갑자기 이런 쇼를 벌인 걸까요? 민무구 민무질. 선의파동으로부터 1년쯤 지난 어느 날 태종의 삼촌이자 영의정 부사로 있던 이화라는 사람이 민무구 민무질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1년 전 전하께서 세자께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셨을 때 모두가 슬퍼하며 반대했으나 두 형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내심 선의를 원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일전에 임금에겐 아들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했느냐 라고 물으시자 민무구는 그렇습니다. 세자 외엔 영특한 아들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왕실의 자손들을 제거하려는 뜻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형제는 자기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핍박하고 지나친 권세를 부리고 있사오니 전하께서는 이들의 죄를 물어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대신들도 다 같이 들고 일어나는데요.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죄를 만천하가 알고 있사옵니다. 이들을 반역의 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민이로구나. 하류는 어찌 생각하는가? 가볍게 처벌하시지요. 어허, 옳은 말이 아닐지어다. 옳은 말이 아닐지어다. 그럼 전하께서는 저들을 처벌하길 원하신단 말씀.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렇게 태종의 속내가 드러나자 신하들은 더욱 강력하게 두 형제의 처벌을 주장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민제는 이러다 두 아들이 처형당할까 두려워 서둘러 태종을 찾아가 부탁을 하는데요. 전하, 제 두 아들의 죄가 작지 아니하니 먼 지방으로 유배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신들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건만 대신들의 요청이 너무나도 심해 어쩔 수 없을 듯하다. 두 형제를 유배토록 하라. 그렇게 유배를 가게 된 민무구와 민무질. 그러나 신하들도 눈치가 있었기에 이미 태종이 민씨 가문을 제거하려 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관건은 태종이 과연 유배 정도로 만족을 하느냐 아니면 결국 이들을 죽이려 하느냐인데요. 신하들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두 형제의 처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태종은 죽이는 것까지는 거절하고 유배 정도로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민제가 노환이 들어 사망하자 태종은 갑자기 태세를 바꿔서는 돌연 둘을 죽여버리는데요. 두 형제는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으며 다른 왕자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으니 죽어 마땅하다. 죄인 민무구 민무질을 자진케 하라. 얼핏 보면 두 형제가 지나치게 권세를 부리고 왕자들이 없어야 한다는 실언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록의 다른 부분들에선 두 형제가 오히려 태종에게 제거당할까봐 두려워하며 몸을 사리고 조심히 행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또한 민무구가 왕자는 한 명뿐인 게 낫다고 한 건 얼마 전에 왕자의 난을 2번이나 겪었으니 그런 사태가 없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애초에 태종이 이 둘을 죽이기 위해 처음부터 각본을 짠 거라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들보다 더 큰 권세를 부리고 더 심한 발언을 했던 하류는 끝까지 태종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태종은 원래 능력 있는 신하가 어느 정도 부정부패를 하는 건 봐주는 성격이었기도 한데요. 또한 태종이 유배 정도에서 멈추려 하다 민제가 죽자 곧장 두 형제를 죽인 이유는 아마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장인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제가 죽었으니 남은 가지도 잘라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차례는 민무구 민무질 밑에 남은 두 동생 민무휼과 민무회입니다. 민무휼 민무회. 어느 날 염치용이란 자가 민무회를 찾아와 억울한 일이 있다며 하소연을 합니다. 얼마 전 전하께서 판결하신 노비 소송이 있었는데 이 노비놈이 엄청난 부자인지라 영의정 하륜께 뇌물을 바쳐서는 전하께 청탁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얘기를 들은 민무회는 충녕대군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충녕대군은 괜히 자기가 끼어들어선 안 될 사안임을 깨닫고 곧장 태종을 찾아가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해버리는데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건드려선 안 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 고작 노비의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었다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죠. 내가 뇌물을 먹고 노비 편을 들어줬다고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당장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다 가두어라. 단단히 화가 난 태종은 관련자들을 유배 보내버렸으며 민무회는 관직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민무회 말고도 눈치 없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당시 우의정으로 있던 이직이란 자는 민무회의 형 민무휼의 장인이었는데 눈치 없이 이런 말을 했다가 걸리고 맙니다. 염치용은 단지 분에 차서 막말을 한 것뿐인데 그에게 반역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처분입니다. 그러자 태종은 그에게도 벌을 내리는데요. 이직을 지방에 안치하라. 이렇듯 태종이 아예 대놓고 민씨 가문을 내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똥줄이 타기 시작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세자 양녕대군입니다. 2년 전 원경왕후가 몸이 아파서 드러누워 있었을 때 양녕과 효령 그리고 충녕이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외삼촌인 민무율과 민무회가 문병을 와서는 조용히 양녕을 불러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하, 저희 형님들은 사실 반역을 꾀하지 않았음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역을 꾀하지 않았더라도 민씨 집안 사람들은 교만방자하여 권세를 부렸으니 그런 꼴을 당해도 쌉니다. 세자 저하께선 저희 집안에서 자라신 걸 잊으셨습니까? 그때는 별일 아니라 생각했지만 지금 꼴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괜히 이상한 건수라도 잡히면 처벌을 면치 못할 상황. 똥줄이 탄 양녕은 먼저 태종을 찾아가 이 일을 일러 바칩니다. 뭐라, 민무회가 그런 막말을 짓거려. 당장 민무회와 민무율을 유배토록 하라. 그렇게 결국 유배형에 처해진 둘. 이제 이런 일이 벌써 한두 번도 아니니 신하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눈치를 깝니다. 민무회와 민무율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옵니다. 속히 이들을 처형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태종은 신하들의 간청에 못 이긴 척하면서 넌지시 뜻을 내비치는데요. 두 형제가 자진하려 하면 말리진 말아라. 그렇게 두 형제마저 자결함으로써 원경왕후는 남편의 손에 4명의 동생을 모두 잃고 맙니다. 일찍이 태종의 능력을 알아보고 가문의 모든 걸 바쳐서 태종을 도왔던 원경왕후. 하지만 왕위에 오른 태종은 그녀를 홀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동생들까지 전부 죽여버리며 아예 가문을 박살내버리고 맙니다. 원경왕후 입장에선 정말 피눈물이 쏟아졌을 테죠. 이렇듯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처남도 무참히 죽여버리는 태종. 이제 태종의 칼끝은 그동안 거슬렸던 신하들에게로 향하는데요. 이거이. 1, 2차 왕자에 난 공신들 중에 이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이는 1, 2차 왕자의 난에서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인데다 장남 이전은 태종의 누나와 결혼했고 차남 이백강은 태종의 딸과 결혼했으니 왕실과 겹사돈을 맺은 이거이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겠죠. 그래서인지 이거이와 그의 아들들의 행동은 자꾸 선을 넘습니다. 먼저 1차 왕자의 난이 끝났을 때 이거이와 이전은 각각 이방번과 이방석의 기생첩을 취했는데 문제는 이저가 취한 기생이 이전에 이거이가 취했던 여자인 겁니다. 부자가 한 여인을 취하다니 유교의 나라인 조선에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죠. 게다가 이방원이 세자로 있을 땐 그가 추진하던 사병 해체에 반발하다 이거이와 이저 둘 다 좌천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은 좌천돼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도 거창하게 행차를 하는 바람에 또 탄핵을 받았습니다. 어지간히 떵떵거리고 다녔던 모양이죠. 그러나 태종은 원래 공신들의 부정부패엔 관대한 편이었기에 이런 일들은 그냥 눈 감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태종이 가장 싫어하는 짓까지 하게 되는데,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이거이는 조영무를 만나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야 주상을 왕위에 올린 우리의 권세가 막강하나 훗날 주상의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의 권세도 다 빼앗길 것 같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이들을 제거한 뒤 다시 상황을 왕으로 세우는 게 어떻겠나. 그러자 이 사실을 곧장 태종에게 전한 조영무. 그런데 태종은 왜인지 이거이를 바로 처벌하려 하지 않습니다. 알았네. 일단 이 일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있으시게.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태종은 뜬금없이 측근을 부르더니 이 얘기를 전합니다. 내 3년 전쯤에 조영무에게 듣기를 이거이가 그를 찾아와 반역을 꾀하자 했다던 거 아닌가. 내 그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여태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거이와 조영무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둘 중 하나가 죽는 날엔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지 않겠는가. 이에 관료들은 이거이와 조영무를 불러다 대질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이는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두 아들이 왕의 사위이고 저 또한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는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말을 했겠사옵니까? 라며 결백을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조영무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들은 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조대감, 내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 이런단 말이오. 조영무를 통해 이거이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단 사실이 확인되자 대신들은 연이어 이거이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려댑니다. 전하, 이거이의 죄는 죽어 마땅한 영모죄이옵니다. 이거이와 그의 처자를 죽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지만 목숨만은 살려주는 태종. 이거이는 공신이니 죽일 수는 없다. 이거이와 그의 네 아들을 모두 배서인하고 지방에 나가 살도록 하라. 그 후 이거이는 지방에서 조용히 살다가 늙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보다 약한 발언을 했던 민씨 가문 형제들은 모두 죽였으면서 어째서 이거이 가문은 살려준 걸까요? 이에 대해 누군가는 이 일은 애초에 태종이 이거이 가문을 제거하기 위해 조영무와 짜고 친 일이고 이미 힘 다 빠진 이거이를 죽일 필요는 없으니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운 정이 있어서 그냥 살려준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태종이 이거이의 반역 모의를 들었을 때 곧장 처리하지 않고 3년이나 지난 후 갑자기 말을 꺼냈단 건데요. 그런데 또 태종이 전부 계획한 일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이보다 더 큰 권세를 부린 하륜과 같은 자들은 별다른 처벌도 없이 천수를 누리게 했으면서 어째서 이거이만 내쫓은 걸까요? 둘의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이거이가 정말 반역을 입 밖으로 냈기 때문에 그를 쫓아버린 거 아닐까요? 이숙번. 다음은 이숙번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숙번은 조선이 건국된 후 시행된 제1회 과거시험에서 급제한 자로 하륜의 소개를 통해 이방원을 만나게 됩니다. 1차 왕자의 난 때 거사를 준비하면서 이방원이 군사가 모자라다고 하자 하륜이 그에게 이숙번을 소개해주며 그의 군사를 동원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산 군수 이숙번이 정릉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미 말해뒀으니 그가 군사를 이끌고 상경할 때 그 군사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방원을 만난 이숙번은 확신에 찬 말로 이방원의 신임을 얻습니다. 맡겨만 주시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이후 1, 2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워 이방원 세력의 실세로 거듭난 이숙번은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 군사 부문을 주로 맡습니다. 그리고 조사이의 난 진압에서도 공을 세우며 조정의 실세로 거듭나게 되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갑자기 큰 힘을 얻으니 주체를 못하겠는지 이숙번은 눈치 없이 마구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숙번의 집은 서대문 안쪽에 있었는데
이 서대문은 한양으로 들어오는 큰 성문인지라 여러 사람들이 오가며 소음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숙번은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내 이 성문을 틀어막아 버리던지 해야지 원. 이러고선 진짜로 성문을 막아버리는데요. 그러니 백성들은 졸지에 저 멀리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새로 성문을 하나 더 뚫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논의 끝에 새로 문을 뚫기로 한 위치가 하필이면 또 이숙번의 집 앞으로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자 여기에도 반대를 하고 나서는 이숙번, 실소이다. 내 하도 시끄러워서 성문을 틀어막아 버렸는데 다시 내 집 앞에 성문을 내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어찌하는 게 좋겠소? 인덕궁 앞에 좋은 장소가 있으니 거기다 성문을 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인덕궁은 상왕께서 계신 곳인데 어떻게 거기다 성문을 뚫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쨌든 내 집 앞엔 안 되니 그렇게 아시오. 그렇게 결국 인덕궁 앞에 새 문을 뚫게 됩니다. 이숙번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겠죠? 이숙번의 권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숙번과 하류는 당대의 권신이었기 때문에 대간들로부터 탄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짜증이 났는지 둘은 태종에게 상소를 올리려 하는데요. 대간이 함부로 대신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간은 조선시대의 사헌부와 사관원에 소속된 관료들인 대관과 간관을 묶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임금이나 대신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걸 지적하고 탄핵하는 건데요. 일종의 언론기관인 거죠. 정종이 자꾸 격구를 하거나 사냥을 하려 할 때마다 뭐라고 했던 이들도 이 대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잘못도 지적하는 대간들에게 대신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 말도 안 됐죠. 그래서 당시 정승이었던 성성린과 남재는 유학자로서 이런 상소를 올릴 수는 없다며 상소문에 서명하길 거절했는데요. 그러자 이숙번은 그날 밤 직접 성성린과 남재의 집을 찾아가서는 서명하시죠 어르신. 서명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좋은 말로 할 때 서명하시죠. 라고 협박해 결국 서명을 받아냅니다. 당시 이숙번의 관직은 참찬으로 정승을 보좌하는 자리였는데 자기보다 관직이 높은 사람한테 강제로 서명을 받아내다니 이숙번의 위세가 참 대단하긴 했나 보죠. 그러나 영원히 권세를 부릴 줄 알았던 이숙번이 결국 태종의 눈밖에 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의정 자리가 비자 태종은 새로 우의정에 오를 사람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숙번은 자기가 될 줄 알고 미리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켰는데요. 그런데 막상 결과를 까보니 원래 다른 사람이 임명된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숙번은 꾀병을 부리며 몇 달이나 출근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때 태종은 가뭄 때문에 고민이 한창 많은 데다 세자의 비행도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안 그래도 날카로운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숙번은 고작 그깟 일로 삐져서는 일은커녕 궁궐에 나오지도 않으니 태종은 결국 화가 폭발해버립니다. 당장 이숙번을 유배토록 하라! 이후 태종은 죽을 때까지 이숙번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기 전 세종에게 신신당부하기까지 했는데요. 내가 죽은 뒤에도 절대로 이숙번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유배지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던 이숙번이 딱 한 번 조정에 불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종은 실록을 작성하던 중이었는데요. 실록에 적힌 1, 2차 왕자의 난에 대한 기록이 많이 부실해서 좀 수정해야겠는데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 당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유배지에 있는 이숙번이옵니다. 그럼 이숙번을 불러서 당시 일들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라. 그렇게 이숙번은 잠시 한양에 들러 그때의 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그 뒤로 다신 그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은 죽을 때까지 한양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네요. 권모술수의 천재. 제가 생각하는 태종 이방원은 정치의 천재,
권모술수의 천재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당대의 인물들과 비교하더라도 최고 수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을 때 이방원은 소식을 접하자마자 곧장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갔죠. 최영에게 잡혀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만약 이방원과 가족들이 인질이 되었다면 이성계도 최영을 제압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상황 판단이 정말 빠르죠. 또한 이성계가 부상을 당해 세력이 위기에 몰렸을 때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의 3년상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방원은 곧장 3년상을 때려치우고 이성계를 데리고 상경해 버립니다. 그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이때 정몽주는 국문장에 찾아가 직접 밀명을 내릴 정도로 정도전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 때죠. 따라서 이방원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정도전, 조준 등은 이때 죽음을 면치 못했을 테고 이성계 세력은 재기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후 이방원은 갑자기 정몽주를 죽여버립니다. 얼핏 보면 젊은 치기에 급발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방원은 이 사건으로 중앙정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알렸죠. 게다가 어차피 사람들은 이 일이 이성계가 시켜서 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이방원이 독단으로 행한 거라곤 생각지 않았을 건데요.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능력도 뛰어난 것 같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성계와의 관계가 제대로 틀어져서 조선이 건국된 후 정계에서 완전히 밀려난 겁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이 정도로 무너질 사내가 아닙니다. 그는 판을 뒤집을 만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기습 공격으로 정두정과 이방석을 제거해버립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한 이방원의 승리이죠. 그렇게 마침내 정권을 장악한 이방원. 하지만 이방원의 치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 그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형 이방과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기엔 이방과에게 적자가 없으니 어차피 다음 왕은 자기가 될 거라는 계산도 작용했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니 형 이방간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이미 이에 대한 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너무도 손쉽게 그를 제압했는데요. 게다가 그는 이를 역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앞서 이방원은 방번과 방석을 죽임으로써 대중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방간을 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형과 맞서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게다가 방간을 제압한 뒤에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죠. 이로 인해 이방원은 앞서 방번과 방석을 죽인 건 자기 뜻이 아니었으며 나는 형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더라도 그를 품으려 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건데요. 실제 실록에도 방번과 방석은 방원이 죽인 게 아니라 방원의 신복이 독단으로 결정해 죽인 것이라 기록되었죠.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왕의 아들들을 독단으로 죽인 건데 그들에게 사형이 내려지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뒤로도 이방원을 따른 걸로 보아 이는 이방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이렇듯 이방원은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해 권모술수에 통달한 자입니다. 게다가 과거 시험을 합격할 정도로 뛰어난 머리에 정두전, 조준, 남은 등과 어울리며 단연간의 관료 경험까지 갖췄습니다. 그 상태로 왕위에 올랐으니 신하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도 제거하고 공신들도 제거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오늘은 이러한 정치 천재 이방원의 행적에 하나 더 추가해서 태종의 권모술수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 조대림 영모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대림. 조대림은 조선의 개국공신 중 한 명인 조준의 아들입니다. 조준은 공양왕 시절 과전법을 통과시킨 자로 이성계 세력의 주요 인물로 활약했던 자인데요. 조선이 개국된 뒤엔 정도전이 거의 원탑으로 활약했지만 고려 말까지만 해도 이성계의 오른팔은 조준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성계 세력의 투톱으로 활약한 둘이었기에 이 둘은 많은 일들을 함께 진행해왔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으로 뜻이 어긋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세자 책봉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조주는 이방원을 세자로 추천했으나 정도전은 이방석을 세자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태조가 방석을 세자로 삼자 결국 사직을 청하는 조준. 정대감의 노력으로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으니 저는 이만 낙향하여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넨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럴 순 없네. 내 자네를 문화 좌시중에 임명하려 하니 조금 더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게. 그렇게 조주는 태조의 배려로 문화 좌시중에 올랐다가 훗날 조선의 품계가 변경되면서 조선 최초의 좌의정이 됩니다. 이후 그는 정두전의 요동정벌도 반대하고 1차 왕자의 난 때도 이방원 편에 서는 등 계속해서 정두전과 다른 노선을 취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정계에서 밀려나질 않았죠. 자, 여기서 태종의 정치 능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데 앞선 화에서 태종의 지지 세력은 보수파, 중도파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조준이 몇 가지 문제에서 정두전과 다른 의견을 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개혁파 신진사대부 출신으로 대부분의 정치적 노선을 정두전과 같이 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태종은 이런 조준을 영의정으로 삼고 또 조준의 아들 조대림을 사위로 들임으로써 보수파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는 걸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거기다 태종은 조대림을 한 번 더 기가 막히게 활용하니 바로 사위인 그에게 병권을 쥐어준 겁니다.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는 왕이 군권을 독점하기는커녕 친위대도 거느리지 못했습니다. 군권은 3군부에서 관할하고 이곳에 속한 관료들이 군권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군사를 동원할 수 없는 왕은 당연히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태종은 이를 막기 위해 자기 사위인 조대림을 좌군 도총재로 임명해 그에게 병권을 쥐어줘 버립니다. 그러니 태종은 신하의 눈치를 덜 봐도 되고 결과적으로 왕권은 더욱 강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태종의 구도가 틀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대림 영모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대림 영모 사건. 조대림은 나름 똑똑한 인물이긴 했습니다. 15살 때 생원시에 합격했고 외교 관련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죠. 애초에 그 이방원이 별것도 아닌 인물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냈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조대림은 아버지 조준이 워낙 뛰어났기에 항상 그 그늘에 가려져 있었는데요. 그래도 태종은 그를 꽤나 아꼈는지 고작 22살밖에 안 된 조대림을 좌군 도총재에 올립니다. 그런데 조대림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권력을 쥐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대림이 좀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이자 그를 이용해 출세를 하려는 음흉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모기내였습니다. 모기내는 원래 관노비 출신이었는데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웠고 그 뒤로도 이방원의 신복으로 활동해 마침내 장군까지 오른 자입니다. 그런데 모기내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출세를 하기 위해 조대림을 모함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조대림을 찾아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궁궐 수비대 수십 명이 경복궁 북쪽에 모여 은밀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뭐라?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는가? 목적은 모르겠으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허니 총재께서 이들을 습격해 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단 이숙번 공에게 얘기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게 어떤가? 그랬다가 그 군사들이 이숙번 공의 명령을 받은 거라면 어쩌시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만. 그럼 전하께 보고해야겠군 그래. 아니,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전하께 보고부터 하면 어떡합니까? 만약 별일 아니었다고 밝혀지면 괜히 소란만 일으켰다며 주문을 당하시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전하께 보고를 올리고 또 군사를 동원하려는 절차를 밟다 보면 그 말이 새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허니 이번 일은 총재께서 단독으로 군사를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네 말을 들어보니 그게 좋을 것 같군. 모기내는 조대림을 속여서 그가 독단으로 군사를 움직이게 한 다음
그에게 반역죄를 씌워서 공을 세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대림 하나만으론 뭔가 부실하니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엮으려 하는데요. 원래 이런 일은 관직에 있는 자랑 의논해야 하는데 혹시 잘 아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워낙 인맥이 좁아서 관료 중엔 조용밖에 모르오. 그럼 조용을 불러서 같이 의논해 보시죠. 그렇게 조용까지 불러서 의논을 마친 모기네는 조대림의 집을 나서자마자 곧장 이숙번에게 달려가서는 조대림이 반역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며 그를 무고합니다. 그러자 이숙번은 곧장 태종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보고를 받은 태종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챕니다. 조대림이 그 어린 게 뭔가 이상한데? 일단 있어 보시게. 한편 집에 돌아온 조용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는지 태종을 찾아가 일의 전모를 알립니다. 전하, 최근 모기네가 궁궐 북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하여 조총재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도벌하려 한다고 합니다. 헌데 전하께 보고도 하지 않고 군사를 움직인다 하니 뭔가 이상한 듯하여 이렇게 아뢰옵니다. 태종은 단번에 상황을 파악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입 밖에 내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자, 태종이 일의 전말을 미리 알아챘으니 이대로 모기네와 조대림을 잡아다 대질시킨 후 모기네를 죽여버리면 깔끔하게 끝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수 앞을 더 내다본 태종은 이 일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냅둡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기네는 조대림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는데요. 지금 남산에 수상한 병사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당장 기습하시죠. 알겠네. 조대림은 일단 태종에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전하, 남산에 도적대가 출몰했다고 하오니 군사를 동원해 이들을 도벌하고 오겠사옵니다. 그렇게 군사를 거느린 조대림이 남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벼랑간 궁궐 쪽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요. 그러자 조대림은 당장 회군을 하려 합니다. 이건 비상나팔 소리 아니오. 당장 회군해야겠소. 하지만 이를 막아서는 모기네. 안 됩니다. 지금 이 수상한 병력을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들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비상나팔은 궁궐이 위험에 처했단 뜻인데 이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단 말이오. 군사들은 당장 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조대림이 궁궐로 돌아오자 태종은 네, 조대림이 역모를 꾸민다는 보고를 받았으니 당장 이놈을 잡아 가두어라. 곤장을 가할 것은 없으나 내 이미 저 녀석이 반역을 꾀한 걸 알고 있으니 너는 죽을 때 죽더라도 주모자를 밝히고 죽도록 하라. 누가 봐도 조대림이 역모를 꾸민 것 같은 상황이죠. 역모는 당연히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문을 담당한 맹사성은 별 생각 없이 조대림을 국문했는데 얼마 안가 조대림은 무죄이고 모기네가 일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그렇게 조대림은 풀려나고 모기네는 능지처참형에 처해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그때 내 분명 국문을 하지 말라 하였거늘 맹사성은 감히 왕명도 없이 왕실 종친에게 매질을 했단 말이냐. 이는 맹사성이 이 기회에 조대림을 죽이고 왕실을 약화시키려 한 것이 분명하니 그의 입에서 왕실을 약화시키려 모의했다는 실토가 나올 때까지 사정없이 국문토록 하라. 만일 맹사성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맹사성과 함께 관련된 신하들에게 호된 매질이 과해지고 심지어 맹사성의 아들 맹귀미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기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결국 버티다 못한 맹사성은 죄를 인정하고 맙니다. 맞습니다. 왕실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인 짓이옵니다. 이것 보아라. 왕실을 약화시키려 했으니 이는 역모죄에 해당한다. 맹사성을 사형토록 하라. 그렇게 사형당할 위기에 처한 맹사성. 그러자 궁궐이 발칵 뒤집히며 난리가 납니다. 태종의 신복인 이숙번부터 병환 중이던 권근혜, 조영무, 좌의정 성성린, 그리고 영의정 하륜까지 나서서 맹사성을 살려달라고 비는데요. 맹사성은 역모의 뜻이 없었으나 호된 매질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도 일찍이 모진 매질로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디 맹사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느새 조대림 영모 사건은 싹 잊혀지고 일의 초점이 맹사성 살리기로 옮겨가 버리는데요. 태종의 권모술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앞서 말했듯 태종은 종친에게 군권을 맡기고 싶어서 조대림을 좌군 도총재에 임명한 건데, 모기내와 관련해서 조대림이 엮여버리면 그에겐 오점이 남게 됩니다. 그럼 대관들은 이를 빌미삼아 종친에겐 군권을 맡기면 안 된다는 안건을 올리며 태종을 몰아세웠겠죠. 그러니 태종은 일의 초점을 조대림에서 맹사성으로 옮겨버려서 조대림 영모 사건을 입에 올리는 건 왕실을 약화시키려는 반역행위다 라는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게다가 신하들이 맹사성 살리기에 급급해 조대림 사건은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들어버렸으니 정말 태종은 권모술수의 천재라고 불릴만 하죠. 어쨌든 이렇게 온 궁궐이 나서서 맹사성을 살려달라 외치니 태종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형 집행 직전에 명을 철회해 줍니다. 조영무. 태종은 민씨 가문을 박살내고 이숙번과 이거의 부자를 유배 보내는 등 몇몇 공신들에겐 꽤나 가혹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공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하진 않았는데요. 오늘은 태종에게 끝까지 총애받은 인물 조영무와 하륜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조영무는 원래 이성계의 사병 집단인 가별초의 일원이었습니다. 일개 병사 중 한 명이었던 그이지만 무예가 워낙 뛰어나 이성계의 눈에 들었는데요. 이성계는 그를 발탁해 신복으로 삼고 점차 중요한 일들을 맡기며 그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중 1392년 이방원이 정몽주 암살을 계획하자 조영무는 이성계가 반대한 걸 알면서도 이성계를 따르는 세력 전체를 위해선 그게 맞다는 생각에 계획에 동참하는데요. 그렇게 슬슬 이방원 쪽으로 넘어가려는 낌새를 보이는 조영무. 조선이 건국된 뒤 태조와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려 하자 조영무는 이에 반발하며 완전히 이방원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조영무는 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1등 공신에 봉해지면서 이방원의 신복으로 거듭나게 되죠. 하지만 조영무의 배신에 환멸을 느낀 태조는 이방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조영무는 일개 병사였던걸. 내가 발탁해 벼슬도 주고 지금까지 키워준 거다. 근데 이 몹쓸 녀석은 지난 난리 때 나를 배신하고 너에게 붙었으니 이리도 배응망덕한 자가 어디 또 있겠느냐. 이 간사한 놈이 어찌 너라고 배신하지 않겠느냐. 얼마 후 왕위에 오른 태종은 태조가 했던 것처럼 사병을 해체하려 합니다. 그러자 조영무는 이번에도 거세게 반발하는데요. 태종이 무기를 회수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조영무는 그를 냅다 구타해버립니다. 그러자 바로 그를 유배 보내버리는 태종. 태조가 우려했던 것처럼 조영무는 이방원도 배신하려 한 걸까요? 이전까지 조영무는 무장 출신답게 괄괄한 성격을 많이 보여줍니다. 또한 태조 때도 태종 때도 본인이 세운 공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길 원했으며 자기가 가진 사병도 빼앗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그러다 결국 유배형에 처해지자 조영무는 무언가 바뀌었단 걸 눈치챕니다. 칼의 시대가 끝났단 건 말이죠. 이전까진 붓보다 칼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고려를 멸망시킬 때도 1, 2차 왕자의 난 때도 붓보다는 칼이 중요하게 사용됐죠. 하지만 정권을 잡은 왕은 계속해서 칼을 부러뜨리려 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선 칼을 부러뜨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을 간파한 조영무는 앞으로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칼을 스스로 부러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태조의 경고와 달리 조영무는 이방원의 완전한 신복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 뒤로 조영무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 결국 우의정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일개 사병 출신으로 권력의 정점인 정승에까지 오르다니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격이죠. 다만 우의정까지 올랐음에도 일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탄핵을 당한 적이 있는 걸로 보아 붓으로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의정 조영무의 역할은 주로 좌의정 하륜의 급발진을 제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륜이 자꾸 일을 크게 벌리려 할 때마다 조영무가 나서서 그를 진정시켰죠. 조대감은 사람이 너무 고지식합니다. 신이 무슨 일이든 하려 할 때마다 막아서니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무는 죽을 때까지 뇌물십이 한 번 없을 정도로 청렴했습니다. 게다가 태종에 대한 충성심도 엄청나서 태종이 직접 조영무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는데요. 달래서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위험으로 마음을 굴복시킬 수도 없는 이는 오직 그대뿐이오. 조영무는 태종이 선입파동을 일으킬 때마다 앞장서서 말렸고 이거이의 불충도 고발하는 등 태종이 좋아할 만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태종이 하는 말은 다 옳다고 하는 간신은 아니었던 게 어느 날 태종이 정도전을 욕하자 조영무는 당당하게 정도전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박할 정도로 바른 말 할 땐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태종은 그런 조영무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는지 그가 죽었을 때 매우 슬퍼했는데요. 대신이 죽었을 땐 관례상 3일간 조회를 쉬어야 하는데 이번엔 5일 동안 쉬는 게 좋겠다. 또한 실록을 기록한 사관도 조영무는 소박하고 진실하고 바른 말 잘하며 공정했다 라고 평한 걸로 보아 태종의 신하들 중 가장 올바르고 누릴 것 적당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륜. 하륜은 조영무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영무는 일개 병사 출신으로 아는 게 별로 없었지만 하륜은 명문가 출신의 이색학당에서 공부한 유학자로 당대의 지식인 중 한 명이었는데요. 또한 매사에 신중하고 고지식한 조영무와 달리 하륜은 일처리가 빠르고 거침없어 일을 크게 벌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이런 하륜을 적극 활용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조선의 기틀을 잡았죠. 마치 태조가 정도전을 이용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륜이 조영무와 반대인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영무는 살면서 뇌물 시비 한 번 없을 정도로 깨끗했던 데 반해 하륜은 온갖 비리란 비리는 다 저지르는 부패 관료의 끝판왕이었는데요. 무단으로 백성을 동원해 간척을 하고는 그 땅을 혼자 다 차지하고 태종을 설득해 정릉 근처의 땅을 팔더니 노른자 땅은 자기가 먼저 다 사들이고 뇌물을 먹고 자격 미달인 자를 벼슬에 추천하고 노비한테까지 관직을 팔아먹고 진짜 욕심이 끝도 없었죠. 이렇게 온갖 부패는 다 저질렀으니 대간이 그를 가만뒀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그때마다 하륜을 보호해줬는데요. 하륜은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를 통해 나라의 기틀이 잡혔으며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인재인데다 충성심 또한 높으니 이런 명신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하륜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영무는 항상 태종의 뜻이 뭔지 살피고 신중하게 그 의도에 맞춰 옳은 말만 했지만 하륜은 태종의 뜻에 엇나간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하륜은 고려 말까지만 해도 이색 계열로 몰리기도 했으며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그리 좋은 시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의 건국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글을 짓다가 걸리기도 했는데요. 또한 태종이 민무구와 민무지를 처벌하려 할 때 괜히 처벌 수위를 낮추려 했다가 태종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죠.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가볍게 처리하는 게 마땅한 줄 아래옵니다. 뭐라? 옳은 말이 아닐지어다. 뿐만 아니라 태종이 선의파동을 일으켰을 때도 태종의 속내도 모르고 선의를 받아들이자고 했다가 또 혼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하륜이 죽을 때까지 천수를 누리게 해줬습니다. 이숙번이나 이거의 가문 그리고 민씨 가문에겐 그리도 엄격했던 태종이 하륜에겐 이리도 관대하다니 태종이 하륜을 엄청 아끼긴 했나 보죠. 한켠에서는 태종이 하륜에게만 유독 관대했던 이유가 그의 나이 때문이었을 거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숙번과 이거이의 자식들 그리고 민씨 형제들은 모두 나이가 어려서 다음 왕 때까지도 권신으로 남을 게 뻔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미리 싹을 잘라두려 한 반면
하류는 태종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으니 어차피 자기보다 먼저 죽을 거라 생각해 천수를 누리게 해준 거라는 거죠. 왕권 강화 정책. 태종 하면 떠오르는 정책은 바로 왕권 강화입니다. 그는 어째서 이렇게 왕권 강화에 집착한 걸까요? 태종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의 정치판을 보며 신하가 권력을 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왕은 단지 허수아비가 될 뿐이었죠. 정권이 언제 뒤집힐지도 몰랐습니다. 태조도 그렇게 왕위를 차지했고 자신도 그렇게 왕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가는 계속 혼란한 상태였고 무언가 개혁을 추진할 힘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태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태종은 먼저 왕권을 위협할 만한 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젊은 공신을 내쫓았죠. 훗날 세종편에서 알아보겠지만 태종은 세종의 외척도 누명을 씌워 제거해버렸는데요. 이 정도면 무슨 외척 알레르기라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까지 연좌죄로 묶어서 죄다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태종이 후대의 다른 왕들과 다른 점입니다. 연산군, 중종, 명종과 같은 왕들은 사활한 명목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수도 없이 처벌했습니다. 각각 수백 명씩은 죽이고 처벌했을 건데요. 하지만 태종은 딱 당사자에게만 벌을 주고 그들의 가족과 친척에겐 아무런 처벌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황희처럼 자기 의견에 반대하고 직원을 아끼지 않는 관료들도 중용했죠. 왕권을 직접 위협하는 자들만 아니면 중히 쓰려 했던 건데요. 이처럼 그는 오직 왕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마구 권력을 휘두르진 않았습니다. 태종의 최우선 목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 왕권 강화는 그 수단일 뿐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왕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견제하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관의 영향력을 강화시킨 거예요. 태종은 사관들이 모든 정책의 결정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왕들은 후세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관이 자세한 기록을 남기다 보니 한 번은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태종이 말을 타던 중 실수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쪽팔린 순간이죠. 문제는 하필 그 순간 사관이 함께했던 건데요. 얼굴이 시뻘개진 태종은 괜히 사관에게 화를 냅니다. 이 일은 사초에 기록하지 말지어다. 사관은 태종이 말에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초에 기록하지 말라고 했단 것까지 전부 기록해 결국 실록에까지 싣고야 맙니다. 실록이 얼마나 자세한 기록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반면 간혹 인터넷에서 사관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전하기도 합니다. 태종은 아무리 사관이라 할지라도 왕의 사생활은 엄격히 구분하려 했습니다. 사관이 동행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침소 등 왕의 사적 공간에선 왕도 사관의 눈치를 안 보고 편히 쉴 수 있게 한 거죠. 만약 사관이 왕의 침소까지 동행했다면 조선의 왕들은 전부 노이로제에 걸려 스트레스로 단명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몇몇 부분엔 예외를 두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조선의 사관들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자세하고 세밀한 기록을 남기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위대한 사서이죠. 자, 이번엔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을 알아봅시다. 먼저 태종은 고려 시절부터 이어온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라는 기관을 창설합니다. 두 기관이 하는 일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보진 못했지만 의정부는 보다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에 가깝게 변형된 거라고 합니다. 뒤이어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도입합니다. 이전까지 조선의 통치제도는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로 운영됐습니다. 의정부 서사제에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3정승이 의정부에 모여 육조의 보고를 받은 뒤 먼저 셋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합니다. 그 다음 추려진 안건을 왕에게 보고하면
왕은 이를 승인해주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삼정승의 권한이, 즉 신하의 권한이 세지고 왕의 권한은 약화되죠. 반면 육조 직계제는 왕이 직접 육조의 보고를 받고 안건을 추리는 방식입니다. 왕이 직접 각 부서의 정책에 관여하게 되므로 왕권은 강화되는 반면 신권은 약화되는데요. 따라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 서사제를 폐기하고 육조 직계제를 도입한 거죠. 태종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왕권 강화와 유교적 이상국가 실현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학자 출신인 신하들은 자꾸만 태종의 정책에 태클을 걸어 태종을 통제하려 했는데요. 경영관은 경연제도를 통해 태종에게 계속 공부를 시키고 사관은 태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으며 대관들은 시도 때도 없이 태종의 정치 행각이나 일상생활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누군가요? 이미 권모술수와 신하 길들이기에 통달한 정치 천재 아닌가요? 태종은 여러 방법으로 이런 신하들의 통제를 피해갔습니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 문과에 급제한 문인 출신이기에 태종의 학식은 웬만한 신하들보다 뛰어났습니다. 따라서 경연을 할 때면 오히려 태종이 신하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또한 태종은 자기는 이미 공부를 충분히 했으니 이렇게 자주 경연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며 자꾸 경연에 빠지곤 했죠. 그리고 사관이 너무 심하게 사생활까지 간섭을 해오자 이들이 선을 넘는다 싶을 땐 가차없이 국문하고 유배 보내서 사적인 영역은 침해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경영관과 사관은 어느 정도 권한의 제약을 받게 한 거죠. 자, 그럼 태종이 대간까지도 권한을 약화시키려 했을까요? 애초에 우리가 언론 3사라고 부르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제도를 만들어낸 게 태종입니다. 이들의 역할을 왕과 대신의 잘못을 비판하고 탄핵하는 일로 굳힌 게 태종인데요. 어찌 보면 대간의 역할을 강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 대간이 탄핵하는 대상은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신들도 왕 못지않게 대간을 싫어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대간에게 하도 시달리던 대신들이 빡이 쳤는지 대간이 대신을 탄핵하지 못하게 하자는 안건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를 반려하는 태종. 그리하면 대간의 힘이 크게 위축될 테니 그럴 수는 없다. 무릇 대간의 힘이 너무 커져 왕과 대신의 일을 너무 방해해도 곤란하지만 반대로 대간의 힘이 너무 약해진다면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들이 날뛰는 걸 누가 제어하란 말인가. 태종은 왕권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닌 신권과 왕권의 조화를 이루며 왕이 주도적으로 전국을 꾀할 수 있는 상황을 추구한 거죠. 2차 한양 천도. 태종은 1차 왕자의 난이 끝난 후 정종을 왕위에 올리자마자 수도를 한양에서 개경으로 옮겼습니다. 한양은 태조가 직접 수도로 선정한 곳이기에 태조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태종은 태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양을 버리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막상 왕위에 오른 태종은 다시 개경을 버리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려 합니다. 애초에 태종도 태조처럼 개경은 고려의 뿌리가 남아있는 곳이니 다른 곳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양이 태조의 땅이 된 이상 태종이 태조와 대적하는 동안은 한양을 떠나 있는 게 나은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제 태조가 결국 태종에게 승복하고 그를 정식으로 인정했으니 더 이상 개경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거기다 한양은 이미 궁궐이 조성돼 있고 종묘와 사지까지 있으니 큰 부담 없이 돌아갈 수가 있었죠. 따라서 태종은 한양으로의 환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하륜과 대신들. 개경은 왕씨의 수도이니 여기에 오래 거주할 수는 없다. 반면 한양은 태상왕께서 창건한 땅이고 종묘와 사직도 있으니 이를 오래 비워두는 것은 선조에 대한 효도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자 하는데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아니되옵니다.
도읍으로는 무학이 제일이옵니다, 전하. 맞습니다. 도읍으로는 무학이 으뜸이옵니다. 아니, 그렇게 무학을 좋아하면서 어찌 저번 천도 때 무학이 아닌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자 할 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던 거냐? 태조 시절 천도를 할 땐 정도전이 실세라 신하들이 정도전 의견에 모두 따랐던 반면 지금의 실세는 하륜이기에 다들 하륜의 말이 맞다고 한 거죠. 그러나 무학보단 한양이 좋았던 태종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럼 점을 쳐서 결정하자. 그렇게 종묘에 나가 점을 치는 태종. 그 결과 한양이 선택되자 태종은 본격적으로 한양 천도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지만 아직 찝찝한 게 하나 있었으니 한양의 궁궐인 경복궁은 이방석이 세자로 있던 곳이란 겁니다. 태종은 괜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경복궁이 아닌 새 궁을 짓게 했는데 이 궁궐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경제왕 태종. 태종은 유학자 출신이라 그런지 태조, 정종과 다르게 불교를 매우 탄압했습니다. 불교는 고려 말 권문세족과 함께 나라를 썩게 하는 악의 축이라 여겨졌는데요. 따라서 유학자들은 권문세족 척결과 함께 불교 탄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죠.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이 기조가 이어져서 유학자들은 승유억불,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태조와 정종은 스스로 불심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 탄압을 그리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태종은 다르죠. 태종은 유학자 출신이라 그런지 불교 탄압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시 불교 사찰이 소유한 토지는 약 10만 결 정도로 조선 전체 토지의 8분의 1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불교에 소속된 노비도 무려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태종은 이중 토지 6만 결을 몰수해버리고 노비 8만 명을 국가에 환속시켜버립니다. 또한 사찰도 242개만 남기고 모두 철거해버렸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태종은 도첩제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도첩제는 국가에서 승려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자만이 승려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승려는 도첩을 지녀야 했는데요. 따라서 나라에서는 승려의 숫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백성들이 마구잡이로 승려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되었죠. 태종은 또한 호패법이란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호패법이란 16세 이상의 남성에게 신분, 거주지 등이 쓰여진 호패를 착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성인 남자 백성의 수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태종의 의도는 바로 이 성인 남성에게 철저히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재정을 늘리고 또 군역을 지게 하여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왕의 입장이고 백성 입장에서는 호패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반면 지워진 의무만 늘어나게 되니 당연히 이를 싫어했겠죠. 태종은 백성의 심한 반발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호패법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종 17년 극심한 가뭄으로 백성이 고통받자 결국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호패법을 폐지하고 맙니다. 가뭄이 심해 백성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 백성의 짐을 덜어줄 좋은 의견 없는가? 호패법을 폐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호패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 확충과 군사력 증강은 미비한 반면 백성들의 반발은 극심하옵니다. 이 기회에 호패법을 폐지해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는 게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럼 오늘부로 호패법을 폐지토록 하라. 태종은 종이 지폐인 저화 유통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상업을 천시하는 유교 국가였지만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상업이 발달하고 세금을 걷는데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유통된 저화는 관리에게 월급을 줄 때나 관청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화폐 도입을 백성들이 좋아할 리 만무하죠. 지금껏 아무 문제 없이 물물 교환으로 잘만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종이 조각을 주더니 이게 쌀을 대신할 거라고 하면 과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자 조정에선 백성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저화를 이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화폐가 정착될 리가 없겠죠. 결국 화폐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저화의 가치는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나라를 믿고 저화를 쓰던 백성만 피해를 본 거죠. 그렇게 화폐 도입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불교 탄압, 호패법 시행, 저화 유통, 이렇게 세 가지 정책에 공통점이 하나 있지 않나요? 바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 중 하나란 겁니다. 태종은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걸론 부족했는지 이번엔 법 하나를 새로 만드는데 바로 노비종부법이란 제도입니다.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일천즉천제를 시행했습니다. 어미와 아비 중 한 명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인 건데요. 그런데 태종은 이걸 바꿔서 자식의 신분은 아비의 신분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미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아비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고 아비가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인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미와 아비의 신분이 같을 경우엔 일천즉천이든 노비종부법이든 자식의 신분은 똑같이 부모의 신분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진 달라지는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신분이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천민인 경우, 아버지가 천민이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일천즉천에선 둘 다 자식은 천민입니다. 그런데 둘 중 한쪽의 신분만을 따르게 되면 자식이 천민이 되는 경우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둘 중 하나의 경우에만 노비가 되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진짜 딱 절반으로 주는 게 맞나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까요? 과연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천민인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천민이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가 많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도 보듯 양반 남성이 천민 여성을 취하는 일은 꽤나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양반집 규수가 천민 남성과 관계를 갖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압도적으로 양인 남성과 천민 여성의 경우가 많겠죠. 이 경우 자식의 신분은 어떻게 되죠? 맞아요. 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태종은 노비종모가 아닌 노비종부를 시행한 거예요. 노비종부를 시행하게 되면 노비종모를 시행할 때에 비해 압도적으로 양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노비의 수는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태종은 노비의 수가 줄고 양인의 수가 많아지길 원했습니다. 왜냐면 노비는 세금을 안 내고 양인은 세금을 내거든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선 양인의 수가 많아야 하니 양인의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노비종부법을 시행한 거죠. 이렇듯 태종은 세금 걷는 데에 아주 혈안이 돼 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태종 시절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국가의 재정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왕이라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정책들. 태종이 실시한 재밌는 업적 중 하나는 바로 태조실록을 편찬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 태종 땐 아직 태조의 신하들이 살아있는지라 자칫하면 그들의 입김이 작용해 역사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관들은 이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태조대왕의 실록 편찬 작업을 시행토록 하라. 아니되옵니다, 전하. 실록은 본디 3대가 지난 이후에 편찬해야 하옵니다. 아직 태조대왕의 신하였던 자들이 궁궐에 가득한데 이들이 실록을 편찬하면 후대의 일을 어찌 생각하겠사옵니까? 관련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편찬 작업을 시작하면 기록된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판별하겠는가? 당장 편찬 작업을 시작토록 하라. 태종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다 죽은 뒤엔 사초의 기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도 어렵고 일의 인과관계를 해석하기도 어려워지죠. 따라서 이 이유로 실록은 보통 왕이 죽은 뒤 얼마 안 되어
편찬 작업을 시작하는 게 관례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태조실록은 태조가 죽은 뒤 고작 1년 만에 편찬을 시작해 4년 만에 15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태종은 국방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정책을 폈습니다. 아직 왜구의 약탈이 많이 벌어지던 때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병선을 만들고 성능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록으로 태종이 지방을 순찰하던 중 거북선의 시범 운행을 지켜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거북선이 훗날 이순신이 사용한 거북선과 같은 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비슷한 용도였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남쪽에 왜구가 있다면 북쪽엔 여진족이 있습니다. 태종은 이들을 다루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사용합니다. 평상시엔 당근을 주며 잘 어르고 달래다가 선을 넘으면 채찍을 휘두르며 덤비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명나라의 침략에 대비해 국가 전체의 국방력을 강화하려 했죠. 먼저 정종 시절 태종이 세자로 있을 때 사병 혁파를 통해 군사력을 중앙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군권을 오로지 3군부에서 관할하게 했는데요. 또한 3군부의 관원은 의정부의 관원에 임명될 수 없게 하여 군권과 정권을 분리시켰죠.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엔 무과 시험을 도입해 능력 있는 장수들을 선발했으며 정도전이 개발한 진법 훈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훗날 세종이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태종은 신문고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문고는 중국 송나라 때 시행됐던 비슷한 제도를 이름만 바꿔서 조선에 도입한 건데요. 한양에 신문고라는 북을 설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이 신문고를 두드리면 왕이 직접 나서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제도예요. 마치 오늘날의 국민청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신문고의 표면적인 목적은 왕이 직접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민심에 귀 기울인다라 우리가 세종하면 많이 떠올리는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백성이 직접 왕에게 항의를 할 수 있게 되면 지방 관료들이 마구 횡포를 부릴 수도 없게 됩니다. 관리의 부정부패를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반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이 왕의 눈과 귀가 되어 각지의 반란 분자들을 감시하고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왕에게 직통으로 고발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를 남용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몇몇 악인들이 신문고를 악용해 온갖 사소한 일에 남발하고 신문고를 역으로 이용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 하는 등 자꾸 폐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자 조정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는데 여러 제한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백성은 신문고를 두드리지도 않고 양반들끼리만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따라서 훗날 연산군은 이 신문고 제도가 별 쓸모 없다고 판단해 폐기해버리고 맙니다. 한편 이때까지만 해도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자기 입장에선 서자였던 이방석에게 세자 자리를 뺏겼던 게 어지간히도 억울했나 봅니다. 그는 서얼 차대법을 실시해 첩의 자식들은 관직에 나가는데 제한을 두었습니다. 심지어 서얼은 높고 중요한 관직에 오를 수 없다 라고 아예 못 박아버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것만으론 분이 안 풀렸는지 태종은 태조가 죽은 뒤 신덕왕후를 왕비가 아닌 후궁으로 격하시켜 버리는데요. 게다가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 근처의 땅을 공신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심지어 나중엔 아예 능을 이장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때 원래 정릉에 있던 석상들을 파내 청계천을 건설할 때 물속에 거꾸로 쳐박아 버리기까지 했죠. 정말 어지간히도 싫었나 보죠. 마지막으로 태종은 조선의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 팔도라고 부르는 이 팔도를 제정한 게 바로 태종이에요. 또한 이전까진 고려의 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를 썼으나
태종은 팔도 아래에 부, 목, 군, 현을 두어 조선에 맞게 행정구역을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두 화에 걸쳐 살펴봤듯 태종은 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고 여러 정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국가 재정을 늘려서 나라의 기틀을 튼실하게 잡았습니다. 태종이 이리도 애썼던 이유는 바로 후계자가 이 왕위를 잘 이어받아서 조선을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게 그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힘들고 굳은 일은 자기가 도맡아서 다 했으니 다음 왕은 이제 마음껏 자기 뜻을 펼치며 조선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종의 생각과 달리 세자 양녕대군은 자꾸만 탈선을 하며 태종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는데요. 다음 편에선 이 양녕대군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양녕대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둘 사이에서 자식이 총 12명이나 나온 걸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특히 둘은 첫째 아들 양녕대군을 끔찍이도 사랑했는데요. 태종은 애초부터 양녕을 세자로 정해두고 있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세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양녕은 이러한 태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요. 공부를 게을리해서 내시가 대신 종아리를 맞은 적도 있고 어느 날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권근에게 대들었다가 꾸중을 듣기도 했죠. 아니 제가 과거 시험을 볼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야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임금은 여러 방면에 두루능해야 합니다. 그중 공부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임금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가는 정치를 잘 못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엔 영 재능이 없던 양녕이지만 그는 무인 가문 출신답게 활쏘기나 사냥을 좋아하고 솜씨도 썩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태종은 종종 사냥을 떠날 때 양녕을 데려가기도 했죠. 또한 양녕은 공부는 못해도 시나 서예에 능하고 또 명필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 사신 황엄이란 자가 조선을 방문했는데 그때 태종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세자와 황제 폐하의 딸을 혼인시키는 게 어떤가요? 조선이 명예 부마국이라 그거 좋지요. 제가 돌아가면 황제께 한번 아뢰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명나라로 돌아갔던 황엄이 다시 조선을 방문했는데 이상하게도 혼담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황제가 거절한 모양이죠. 그렇게 태종은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체면만 구기게 됩니다. 태종이 이때 어째서 양녕을 황제의 딸과 혼인시키려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종은 외척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명나라 황제가 외척이 된다면 외척의 권세가 심하면 심했지 덜할 리가 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암묵적인 거절을 당한 태종은 새로운 세자빈 물색에 나서는데 이때 태종의 눈에 띈 인물이 바로 기만로라는 자의 딸이었습니다. 기만로는 태종과 같은 해에 과거를 친 동기로 당시에 장원급제를 한 사람인데요. 머리는 좋으나 정치 감각은 뛰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척의 득세를 경계하는 태종이 보기에 이보다 적격이 없었겠죠. 그렇게 14살에 기만로의 딸과 결혼하게 된 양녕대군.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양녕이 아직 어려서 여자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 17살이 되자 양녕은 갑자기 여자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방문해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춤을 추던 봉지련이란 기생이 마음에 든 양녕은 잔치가 끝난 후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봉지련을 잡아 가뒀는데 양녕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내시가 태종에게 달려와 말하길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세자께서 봉지련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손에 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뭐라? 세자가? 일단 봉지련을 풀어주도록 하라. 처음이니까 뭐 라는 생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잠깐 그러고 말겠지라는 태종의 생각과 달리
이때부터 양령의 화려한 여성 편력이 시작되는데요. 어느 날 대간이 고합니다. 전하, 궁궐 노비 중 몇몇이 몰래 세자궁에 숨어들어 세자 저하께 소행이란 평양기생을 바쳤다 하옵니다. 뭐라? 당장 그 종놈과 소행이란 기생을 모두 내치도록 하라. 하지만 양령의 탈선은 멈추질 않고 그때마다 대간은 이 사실을 태종에게 고합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궁중에 매를 들여와 키우고 계십니다. 뭐라? 매를 들어온 종놈에게 곤장을 치도록 하라. 전하, 세자 저하가 공부는 안 하시고 장안의 건달들과 어울려 다니십니다. 심지어 궁 안으로까지 건달을 불러들인다고 하옵니다. 뭐라? 당장 건달들을 내치고 내시들을 벌하도록 하라. 태종이 아무리 다그쳐도 양령의 탈선은 도저히 나아지질 않습니다. 양령은 어쩔 땐 태종에게 대들기도 하고 어쩔 땐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는 등 그때마다 대충 넘겨보려고만 할 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탈선하는데요. 하지만 태종은 어지간히 양령을 아꼈던지라 그렇게 사고를 쳐도 항상 용서해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각되는데 어리 스캔들. 곽선이란 자의 첩 중에 어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미모가 빼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리가 홀로 한양에 올라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양령은 사람을 보내 어리를 데려오게 했는데요.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하지만 어리가 거절하자 양령은 직접 어리를 찾아가 그녀를 데려왔는데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 정이 들었는지 둘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어리는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취하다니 왕은 백성의 지아비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지아비란 남편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남편이 떡하니 살아있는데 남편을 바꾼다는 건 왕이 떡하니 살아있는데 왕을 바꾼다는 말과 같겠죠. 따라서 조선에서 분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도 아니고 다음 왕이 될 세자가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다니 소식을 들은 태종은 경노합니다. 뭐라? 세자가 미쳤나 보구나. 당장 어리라는 여인을 내쫓도록 하라. 그러자 양령은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비는데요. 죄송합니다, 전하.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그리도 반성하니 이번엔 넘어가도록 하마. 그렇게 또 그냥 넘어가는 태종.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양령대군의 장인 김한로가 쫓겨난 어리를 몰래 숨겨뒀다가 몸종으로 꾸며서 슬쩍 양령에게 다시 들여보냈는데 그렇게 다시 만난 양령과 어리는 그 뒤로도 계속 함께 지내다가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그러자 태종은 또다시 양령을 불러 호되게 혼을 냅니다. 내 분명 저번엔 네가 눈물까지 흘리며 반성을 하길래 그냥 넘어갔건만 내 놈은 나를 속이고 다시 그 여자를 궁에 들여 심지어 아이까지 낳게 했단 말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막 나가려 하느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로 전하께 심려 끼치지 않겠사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야. 대신 간사한 김한로는 집으로 돌아가 근신하도록. 또 그냥 넘어가는 태종. 그런데 양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용서를 받고 나오는 길에 곧장 어리를 찾아갑니다. 이쯤 되면 정말 찐사랑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도 태종에게 발각돼 다시 불려가는데요. 네 이놈! 네가 용서를 구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러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아바마마.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옵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서해 줄 테니 돌아가 자숙하거라. 답답하죠? 공신들은 말실수 한 번 했다고 목을 치는 판국에 아들놈은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 주는 건지 참. 폐세자 양령대군. 그러나 뒤이어 양령은 이렇게 참고 참던 태종도 결국 폭발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수도 없이 태종에게 혼나던 양령은 생각해보니 뭔가 억울했는지 화를 잔뜩 담은 편지를 써서 태종에게 올립니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하께서도 9명이나 되는 첩을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리가 가여워 다시 거둔 것인데 어찌 전하는 되고 저는 안 된단 말씀이십니까? 또한 공신들 중에 하륜과 같은 자는 그 죄가 큼에도 사사로이 용서하셨으면서 저의 장인 기만로는 어찌 저를 도왔단 이유 하나만으로 내치신 겁니까? 편지를 읽은 태종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신들을 부르는데요. 세자가 내게 올린 글이니 한번 읽어보시오. 나는 이런 세자가 훗날 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소. 참다 결국 세자를 바꾸려는 태종의 뜻을 눈치챈 대신들은 회의 끝에 조정의 모든 부서가 합동하여 태종에게 글을 올립니다. 세자를 폐하소서. 세자의 탈선이 지나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내 나라의 안위를 위해 세자를 폐하노라. 또한 나는 양령의 두 아들 중 하나를 세 손으로 삼으려 하니 대신들은 누가 좋을지 의논하여 보고하라. 양령의 두 아들 중에서 세 손을 고르려는 태종. 그런데 이때 대신들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세자는 어진이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어진이를 세자로 세우셔서 나라의 안녕을 꾀하소서. 그렇게 대신들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어진이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자 태종은 대신들이 하나같이 어진이를 주창하니 나는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겠노라.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습니다. 그러곤 목 놓아 울며 통곡하는 태종. 어째서 태종은 이토록 양령을 아끼고 계속되는 탈선에도 용서해 주었던 걸까요? 양령대군이 태어나기 전에 원경왕후는 아들 셋, 딸 셋을 더 낳았었지만 아들 셋은 모두 어린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상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생한 끝에 태어난 7번째 자식이자 장성할 때까지 살아남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양령대군이었으니 둘은 이 귀한 자식을 더욱 이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세종이 왕이 된 후 상왕이 된 태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령이 어린 시절 내가 정두전 일파의 압력을 받아 궁지에 몰렸을 때 나는 앞으로 며칠이나 더 살 수 있을까란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삶에 아무런 낙이 없었다. 그래서 나와 중전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웃음을 주는 양령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며 무릎 위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 나는 내 자식들 중 양령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으며 나에게 양령은 다른 자식과 달랐다. 폐세자가 된 양령은 거처를 옮겨야 했는데 대신들은 멀리 춘천으로 보내려 했지만 원경왕후의 간청에 결국 가까운 경기도 광주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그 뒤로도 계속 사고를 쳐서 결국 상왕이 된 태종은 직접 나서서는 그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한편 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하들은 어리를 처형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태종은 어리를 양령과 함께 보내 광주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세자 자리에선 폐위해야 했지만 한 아이의 부모로서는 끝까지 양령 편을 들어준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양령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자 양령의 측근들은 어리를 찾아가 네가 양령대군의 인생을 망쳤다 면서 그녀를 구타했는데요. 그러자 어리는 하도 상심이 컸는지 그날로 목을 메고 자살해버렸는데 다음날 양령은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냥 잠시 놀러 나갔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세자가 된 충녕대군. 다음번엔 태종의 다른 세 아들, 그 중에서도 충녕대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효령대군.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은 형 양령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하고 점잖은 성격에 항상 잘 웃고 권력에도 욕심이 없던 인물이었는데요. 따라서 태종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효령은 성격이 순하고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할 뿐으로 나와 중전은 항상 효령이 웃는 것만 보았다. 부모가 모두 한 성격 하는데
효령 혼자 이상하리 많지 성격이 온순한 걸로 보아 아버지 태종보다는 큰아빠 이간대군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죠. 효령은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양령이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고 충령이 세자로 책봉되자 더욱 불교에 심취합니다. 어차피 자신이 궁궐에 남아 있어봐야 충령에게 방해가 된다며 견제나 당하고 잘못하면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제거될 수도 있으니 아예 권력엔 관심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절에 다니는 자를 왕으로 세울 리 만무하니까요. 하지만 짓궂은 양령은 불교에 빠진 효령을 비난하며 외모가 닮은 점을 이용해 효령을 사칭하고 효령이 불공을 들이는 절에서 살생을 하는 등 효령의 성격을 박박 긁었습니다. 그러나 효령은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고 하니 성격이 정말 온순했던 것 같죠.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이며 불교를 굉장히 탄압했기 때문에 왕자인 효령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교 탄압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효령은 나이가 91살이 되도록 장수한 까닭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의 왕위 시절을 모두 보았는데요. 권력에 욕심이 없는지라 정치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고 왕실의 우더른으로서 대접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태종의 아들들 중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나 싶네요. 성령대군.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알아보기 전에 넷째 아들 성령대군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성령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태종이 왕이 된 후에 40살이 다 되어 태어난 늦둥이입니다. 늦둥이인지라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는데요. 하지만 성령은 고작 14살 때 홍역에 걸려 일찍 죽고 맙니다. 그러자 태종과 원경왕후는 무려 35일간 고기 반찬을 먹지 않을 정도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성령이 아파서 온 왕실이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 양령은 활쏘기 놀이를 하는 등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훗날 어리 사건이 터지자 태종은 양령을 혼내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성령이 죽었을 때 왕실 모두가 심히 슬퍼하였는데 내 놈은 신경도 쓰지 않고 궁중에서 활쏘기 놀이를 하였다. 이게 사람이 되어서 할 짓이냐? 충녕대군. 셋째 충녕의 이름은 이도로 태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고작 4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충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공부를 좋아했다고 유명하죠. 특히 유학을 좋아해서 유학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충녕은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읽느라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 데다 식사 습관도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병치레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에 걸린 충녕이 앓는 와중에도 책을 놓지 않고 있자 태종은 이러다 병이 더 악화될까 걱정돼 충녕의 책을 모조리 압수해버렸는데요. 그런데 똑똑한 충녕은 언제 한번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던 걸까요? 책을 전부 뺏긴 충녕은 병풍 뒤에 꽁꽁 숨겨뒀던 구소수관이란 책을 몰래 빼내더니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무려 1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충녕은 전성이 총명하고 공부를 좋아하여 날이 아무리 덥거나 아무리 추워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었다. 따라서 나는 이러다 이 아이가 병이 날까 두려워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충녕은 그래도 나의 책이란 책은 모두 가져다 읽더구나. 이리도 영특했던 충녕이지만 당시 왕자에게는 엄격한 신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왕자의 지위가 너무 높아지면 세자나 왕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 왕자는 고위 관료인 정승이나 판서도 될 수 없으며 그냥 적당한 관직으로 만족해야 했는데요. 그런 충녕이 안타까웠는지 태종은 충녕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마음껏 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줬고, 그렇게 충녕은 원하는 책은 모조리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 그림, 화초, 수석에 이르기까지 관심 있는 건 모두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탈을 일삼는 양령에 비해
이 똑똑하고 재능 많은 충령이 너무 돋보였던 걸까요? 신하들 사이에서는 점점 충령을 칭찬하는 말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인전에서 보면 보통 충령대군은 왕위에 오를 욕심이 없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충령을 눈여겨보던 태종이 그를 세자로 삼았다는 식으로 표현된 게 많은데 실록을 들여다보면 사실 충령도 은근히 왕위의 욕심을 드러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앞선 화에서 태종은 양령이 어떤 일탈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다가 양령이 쓴 편지를 읽고는 돌연 양령을 폐위한 것처럼 묘사했는데 사실 태종은 그전에도 양령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간 세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경고를 몇 번 줬습니다. 그렇게 태종의 마음이 슬슬 양령에서 떠나고 있음을 눈치챈 충령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총명함을 내보였으며 그때마다 태종은 역시 충령이로다. 과연 세자에 비해 학문이 출중하구나. 라며 충령을 높여주었는데요. 또한 충령은 종종 양령을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양령이 자기 매형이 거느렸던 기생을 침소로 데려가는 걸 본 충령은 저하, 한 집안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며 양령을 꾸짖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양령이 새 옷을 장만했다며 자랑하자 저하, 먼저 마음을 바로잡으신 뒤에 몸을 꾸미는 것이 옳습니다. 라며 또 양령을 꾸짖었는데 이땐 하필 옆에 있던 신하들도 덩달아 충령대군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마음을 먼저 갈고 닦으소서. 라며 양령의 속을 박박 긁는데요. 그러자 양령은 태종을 찾아가서는 충령의 뒷담을 깝니다. 충령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심약한 놈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할 줄 알지 분명 결단을 내릴 땐 용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넌 충령을 잘 모르는구나. 충령이 겉보기엔 둔해 보여도 큰 일을 당해 결단할 땐 이 나라에 충령보다 뛰어난 자가 없느니라. 라며 충령을 두둔하는데요. 그런데 충령이 야심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충령은 남제와 몇몇 신하들을 모아 술자리를 베풉니다. 그날 남제가 제가 오래전 전하께서 왕자셨을 때 전하께 학문을 권해드렸더니 전하께서는 왕이 될 수도 없는데 공부는 해서 뭘 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의 아들이라면 누군들 왕에 오르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답했사온데 지금 대군께서도 학문을 좋아하시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엄연히 세자가 존재하는데 다른 왕자에게 왕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기다니 왕자는 세자에게 잠재적인 경쟁자이자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태종이 세자 이방석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왕자에게 이런 선동을 했다간 자칫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똑똑한 충령이 이걸 모를 리 없겠죠. 충령이 정말 왕위에 욕심이 없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으면 버럭 화를 내며 반박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충령은 별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눈치 빠른 충령이 바로 반발을 하지 않다니 아무래도 왕위에 조금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다음날 다시 생각해보니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다 잘못해서 태종의 귀에 이 말이 들어가면 자기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충령은 먼저 태종을 찾아가 이 일을 전합니다. 하지만 태종은 남제가 그런 말을 허허허 그 양반 술 취하면 그런 말도 하는구나 라며 그냥 넘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양령이 어리와 관련된 일로 계속 말썽을 부릴 때 충령은 그에게 결정타를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양령이 어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안 태종이 어리를 내쫓았는데 양령의 장인 김한로가 어리를 숨겨뒀다가 다시 양령에게 들여보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후 양령은 어리와 아이까지 낳았다가 태종에게 걸리고 말았죠. 이 사실을 안 태종이 양령을 부르자 양령은 태종을 찾아가는 길에 충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충령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은 분명 네가 아랜 것이겠지. 이로부와 양령은 이미 충령이 자신의 세자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충령도 본격적으로 양령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이 사실을 태종에게 알린 것 같은데요. 이처럼 충령은 양령의 입지가 좁아질 때마다 계속해서 존재감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종이 양령을 폐위하자 가장 유력한 다음 세자 후보로서 신하들의 지지를 받아 마침내 세자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세자를 충령으로 바꾼 지 한 달 뒤 태종은 충격 발언을 합니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한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강경하신데 벌써 양위라뇨. 게다가 세자 저하께선 아직 세자가 되신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사옵니다. 부디 세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태종이 양위 파동을 일으킨 게 여태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대신들은 항상 그랬듯이 그냥 태종이 쇼를 하는 줄 알고 이번에도 원래 하던 것처럼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러나 태종은 이번엔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아예 즉위식까지 진행시켜 버리는데요. 그렇게 세자가 된 지 고작 2달 만에 왕위에 오른 충녕대군. 이 왕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태종은 왜 이리 급하게 왕위를 넘겨준 걸까요?